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정책연구실에서 행사를 주관하게 되어서 지난달부터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정책연구실 김승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교육 광장에 서다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사실 이 책을 제가 9월 어느 무렵에 회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실천교육교사 모임 이름으로 이제 있는 각종 게시글들을 좀 모아서 빠르게 좀 출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마침 회장님께도 또 이제 출간 제안 작업이 들어와서 타이밍이 딱 맞으면서 이 책이 이제 작업을 시작한 지 40일도 안 돼서 아마 원고가 다 모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그 당시 이제 집회를 하고 있던 것들에 대한 실제로 집회를 추진하거나 관여하거나 하는 분들의 어떤 경험담, 그리고 그 당시의 어떤 소회, 이런 것들을 담으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부와 3부에서는 집회에서 사실 그 당시 이제 집회의 슬로건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일정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외에 다양한 이슈들을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착순으로 모집된 우수한 내분이십니다. 네, 내분 저기 변은석, 한희정, 천경호, 박설예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오신 네 분에게 근황을 좀 여쭙고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기 국회 토론회를 다녀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토론회에서 이제 우리 또 서희초 이후 1주년에 대해서 6개 교원단체들이 주로 어떤 제안들 이런 것들을 하고 오셨는데, 지난 1년간의 어떤 그 교권법무팀장으로서 어떤 소감이나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 없다니까. 목소리가 작았어요. 네. 1년 동안의 소감이라고. 네네네. 일단 제가 최근 1년만큼 이렇게 많은 걱정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네, 선생님들께서, 특히 우리 회원들은 저희 멘탈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또 회장님이나 저희 운영진들도 제 걱정을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런 대접은 거의 신생아 딸 말고는 처음 받아보는 것 같아서 약간 좀 낯섭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소감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제 멘탈보다는 제가 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당한 사안이 아니고 회원들이 당한 사안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거 보고 그냥 안내해드리는 정도, 정보 안내해드리고, 가장 빨리 이제 하셔야 되는 거 안내해드리고, 계속 연락이 닿는 한 이제 도움이 되는 약간의 또 지원이란 말도 좀 민망한 정도 수준이어서, 예, 그분들에 대한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아닌 거여서 저는 크게 괜찮다고 보고요. 예, 저보다는 지금 계속 이제 비밀리에 상담해 주시는 분들, 지금도 싸우시는 분들이 조금 더 걱정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괜찮고요. 6개월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6개월. 박설예 선생님은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 1년간 지난 1년 전에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특수 쪽은 사실 모 웹툰 작가로 인하여서 또 다른 혼란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실 통합교육에 대해서 이제 불평불만들 이런 여론들도 은근히 올라오는 것 같고, 교사들 사이에서 말고 이제 대중들 사이에서 사실 그런 상황에서 특수 쪽은 1년 동안 이제 어떻게들 지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마이크 드릴게요. 네, 그럼 괜찮은 거예요. 앞에 분께는 근황을 모르시고 시골 네, 제가 이제 사부에 있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한참 들어가 경북의 시골에서 오늘 실천교사 회원이 된 지는 좀 됐는데, 모임에 온 건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네. 그런데 적응이 좀 잘 안 돼요. 네, 일단 정신을 차리고, 네, 유명 웹툰 작가 올해 2월에 선고유예 판결이 났죠. 네, 그리고 이제 200만 원 벌금형을 주어서 이제 사실상 집행유예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그분의 직이 위태롭지 않게 하는
그런 결과를 냈어요. 그리고 이제 항소 중이라고 들었고 아직 그 결과는 이제 확인을 못했고요. 뭐 사실 그 이슈를 통해서 굉장히 복잡한 특수교육 현장의 관계들이 많이 드러났다고 보고요. 그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수교사로서 이 꼭지에 들어갈 때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최대한 분량을 적게 쓰려고 했었고 네, 뭔가 디테일하고 깊이 들어가게 됐을 때 이게 얽혀지는 복잡함에 대한 부담이 사실은 지금도 있고요. 제일 걱정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사회적인 약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학생의 삶이 그러하고 학생의 출생이 그러하며 학생의 가정이 그러하고 학생이 학교에서 살아가는 모습 또한 그러합니다. 교육부에서 특수교육 대상자 통계를 낼 때 제일 많이 이슈화되고 드러나는 건 통합학교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수예요. 지금 2023년 12월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어 있지만 통계상 73.3%가 일반 학교에 배치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에는 통합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73.3%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제대로 지원해주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배경의 정책은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지금 현재의 특수교육 실태이고요. 이 일이 불거지면서 제가 올해 22년째인데 22년 중에서 18년을 통합학교에 근무했거든요. 특수교사들은 대부분 이제 학교에 나올 때 통합교육을 위한 어떤 전사가 되겠다. 풀 인클루전을 이루는 어떤 일원이 되겠다. 이런 되게 터무니없는 꿈일 수도 있고 가장 원대한 꿈을 꾸고 학교 현장에 나와요. 그것들이 제가 18년 동안 통합학교에서 열심히 뭔가를 해봤던 배경인데 이 일이 일어난 후 오늘 오면서도 좀 생각을 했는데 학교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뭔가 이슈가 생기면 며칠 전에도 있었어요. 저희 반에도 학부모께서 이제 교권 침해 행동이 좀 있으셨는데 복도로 우르르 뛰어왔다가 제 얼굴을 딱 보고는 이러면서 가요. 이러면서 가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특수였구나. 특수교사인 제가 알아서 하겠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이런 생각으로 이제 뒷걸음질 지어서 가시고요. 어머님들의 부담은 훨씬 양극화되었다 생각하고요. 우리 학생들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순진무구 천진난만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희 학생들의 모든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하고 내가 희생될 것이냐 누가 희생될 것이냐를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건 특수교사들이고요. 얼마 전에 사실 마이크를 제가 길게 잡고 있네요. 네, 제 예정보다는 조금 이게 저의 단원권 괜찮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사실 제가 원고를 준비해오긴 했는데 원고는 좀 이따가 얘기하시죠. 또 얘기해요. 네네네. 네, 확실히 적응해야 돼요. 네, 여튼 저희 학생들을 앞에 뒤에 놓고 최전방, 최후방에서 살아가고 있는 특수교사의 삶은 달라지지 않은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발표된 통계에서도 그렇고 교육부는 역시 앞에 한 말, 뒤에 한 말, 자기가 한 말, 남이 한 말 들은 거 헷갈려 하는 느낌이긴 하고요. 어머님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나를, 누구에게 기대어야 하나를 계속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사전에 저희 패널분들한테는 약간의 한 5분 정도의 자기 주제와 관련된 토크를 좀 부탁드렸습니다. 특히 책 내용과 관련돼서 이후에 조금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 너무 또 길게 시간을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5분 정도만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어떤 분은 PPT 20쪽을 주셨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이제 교권본부 팀장이신 현은석 선생님이 저희 책의 맨 앞부분이 이제 원래 실태와 관련된 얘기들을 이제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우정 선생님 얘기를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까만색이야. 제가 오늘 아침에 PPT를 아까 20장 만드신 분이 계셔가지고 좀 급하게 하다가 아무거나 막 넣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심각한 배경일 줄 몰랐네요. 네. 일단 책을 읽었다는 가정하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앞이었어요. 근데 아직도 그 피드백을 잊지 못해요. 저런 글이 맨 앞이면 제 책 받는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작성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때 당시에 비해서 저는 좀 냉정했다라고 보는데 또 그쪽은 또 그게 아니었나 봐요. 이렇게 딱딱한 내용이 맨 앞이면 안 된다 해서 뒤로 쭉 와서 2부 첫 번째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이제 반창고의 크기로는 상처의 깊이를 알 수 없다 이런 주제인데 결국 통계가 잘못됐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고요. 통계가 잘못됐고 통계가 잘못되었으니 이제 두 가지에 집중하자 이런 분위기예요? 진짜 의미 없다. 네, 어쨌든 두 가지를 했는데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하나는 아직 제자리 걸음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틀 전까지만 해도 계속 전수조사를 고집했습니다. 근데 현타는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단체 대표들이 저희가 전수조사를 계속 1번으로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단체 대표들도 잘 공감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설명해도 맞는 말이지만 그게 그렇게 우리가 첫 번째 제안으로 낼 만큼 중요한 거야? 이렇게 해서 저도 이틀 전에 약간 현타 왔어요. 이제 포기할까 싶어요, 사실. 근데 저는 저 당시부터 저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교보의 심의 건수로만 통계를 수집하게 되면 이제 작년에 3,030건, 올해 5,050건 수집이 됐잖아요. 5,000건이라고 하면 이제 50만 명 중에 1%거든요. 저희가 교보위에 회부될 만한 사건을 1%만 당하진 않죠. 그죠? 네, 이건 나중에 또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너무 이제 현실과 괴리가 있는 통계다 이거고요. 그리고 거기 내용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 교보위는 학생께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게 조금 제가 그냥 여기 북토크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이 침해하면 교보위 열어요. 쉽게 여는 거예요. 교권 침해. 그러니까 교권 침해 당했고 교보위 여는데 학부모가 침해하면 잘 못 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설문조사에서 보면 제일 낮은 게 49%예요. 그러니까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 비율이 제일 낮은 게 49%예요. 교총 같은 게 70% 넘어가요. 학부모.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교권 침해는 절반 이상이 학부모라고 볼 수 있는데 교보위에 열리는 것은 학생이 올해 기준으로 89.3%, 작년에는 92.7%나 됐어요. 그러니까 학부모 사안은 교보위가 안 돼요. 학부모 사안이 안 되는데 그걸 수집해서 뭐 하겠냐 이건 저는 주장. 계속 수집되지 않는 데이터가 있다 이런 뜻이고요. 유아 5건이 1년 동안이에요. 근데 2022년에 이러고 저는 2023년에 좀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2023년도 5건. 특수가 23건에서 73건으로 늘어나는 건 저는 이게 침해가 늘어난다 이게 아니라 이제 선생님들이 교보위를 연다, 용기를 내기 시작할 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적극 대응을 하기 시작한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각지대가 수집이 되지 않는데 무슨 그거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며 뭐가 자꾸 심각하다고 하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상담을 계속하고 하면서 더 느끼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저희가 7, 8월, 9월까지는 이런 게 있었어요. 저희가 그동안 너무 당한 게 많으니 자극적인 기사들이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심한 침해를 당해왔는지 언론에서 알아서 경쟁적으로 알려주니까 우리 좋았어요. 아 그치 우리 저렇게 심한 것도 있고 저렇게 심한 것도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1년이 지났잖아요. 지금은 지난번에 5월에 스승의 날 이번에 서기초 일주기 때 또 그런 기사를 내고 있는데 반응이 별로 시원치 않아요. 사실 저도 토론회 갔을 때 의원 3명 다 안 오시고 그 다음에 기자들 안 오는 거 보고 알아서 이제 관심에서 멀어졌구나. 그럼 지금은 자극성 있는 기사로 자꾸 이렇게 교권 침해를 자극성 있는 기사로 알릴 게 아니라 이제는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야 돼. 근데 올해에도 교보위 건수로 또 그냥 발표하고 말하고 그리고 자화자찬 그래서 되게 잘했다고 교육부 엄청 막 이렇게 자기들이 막 교권보호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저렇게 자극적인 기사로만 자꾸 알려지면 저희한테도 궁극적으로 안 좋다고 봐요. 계속 부정편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도 언제 당할지 모르고 그래서 자꾸 비추게 되고 자괴감 들고 좌절감 들고 그래서 이제는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산, 인력 지침 이렇게 해서 이제 마련해야 될 때다 이런 주장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기사로 계속 알리다 보면 결국 관심에서 멀어지면 또 멀어지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는 제발 좀 정선된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고 그거에 대해서 해봐라 이런 거고요. 제가 한번 예상을 해봤어요. 그냥 급하게 오늘 아침에 PPT를 만드신다길래 만약에 지금 연구 결과에 따라서 실제로 교보위가 열리는 게 9%란 얘기도 있고 뭐 30%란 얘기도 있고 0.몇 %란 얘기도 있어요. 실제 사안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10배로 튀겨봤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에 3,030건이라는 건 실제로는 3만 건. 교원이 50만 명이니까 6%예요. 6%. PAV 교육활동심에. 그 다음에 5,050건이니까 곱하기 10해서 5만 건 정도. 그럼 10%예요. PU율. 이렇다고 볼게요. 전수조사 했을 때. 근데 3만 건, 5만 건이 제가 봤을 때 다 교육활동 교보위가 열릴 사안은 아닐 거예요. 그죠? 좀 줄여볼게요. 좀 이렇게 한 3만 건? 아니지. 수정을 안 했네. 여기요. 노란색. 그러니까 3만 건 중에 한 10,000건 정도가 교보위 회부. 그러니까 5만 건 중에 한 15,000건 정도가 교보위 회부라고 예상을 해보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그러면 지금 발표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러면 1년에 만약에 15,000건의 교보위가 열릴 만큼의 사안이 있다고 하면 교육부도 그거에 대해서 법 개정이라든지 예산, 인력 요구가 더 강해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왜 자꾸 안 내놓느냐? 저는 이 말만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교육부가 이렇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어떻게 보면 실제와 현실감 있게 그 건수가 많아져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해도 교보위가 개최된 건수로만 수집을 하는 것이고 자꾸 그 수치를 가장 낮을 수 있는 수치를 발표하면서 그거에 의해서 자꾸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한다고 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거 말고 다른 거 알아보려고 이제 자꾸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얼마 전에 토론회에서도 진짜 관심이 없더라고요.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질문도 없었어요. 계속 얘기해도. 지금 저희가 한 3번, 4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에 대해서 이따가 뭐 의견이나 뭐 질문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조금 지난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일 제가 다루기 힘들었던 파트예요. 그 편집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파트입니다. 그 글의 톤도 좀 많이 달랐었고 특수의 상황을 저는 잘 모르고 있었어서 이게 어떤 걸 임팩트를 줘야 되는지가 제가 잘 몰랐어서 저도 사실 책 작업을 하면서 많이 배웠었는데 오늘 또 마저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더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살래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대도시를 피해서 시골로 내려간 소신이라 가지고요. 네. 그리고 초등특수교사로 제가 2002년에 첫 발령을 받았거든요. 그때 경북에 초등특수교사라는 직종이 있다는 것을 아는 분이 별로 없으셨어요. 경북에 특수교사가 뿌려지기 시작한 첫 세대라고 생각하면 되고 저 때 19명이 발령을 받았거든요. 저는 학교에 가서 통합학교에 계속 있었지만 경북에 있는 특수교사들은 대체로 아마 제 연배의 사람들은 특수교사로서 투사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조용히 융화되든지 그걸 선택해야 했던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서고 뭐 이렇게 대중화된 어떤 것들을 하고 이런 게 상당히 부담스럽고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게 20몇 년 사니까 사람도 약간 그런 것 같죠. 네. 이 책을 쓸 때 제목을 많이 고민했는데 여튼 특수교사라서 미안합니다 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제가 특수교사가 아니었다면 우리 아이들의 삶의 이런 매운맛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절대. 그리고 제가 초등특수교사가 아니었다면 누군가에게 희생돼도 그럴 수 있지, 누군가에게 공격당해도 그의 삶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 라는 무게까지 못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한편 개인의 인생사로 좀 깊이 있는 삶을 살게 된 그런 직종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의 삶으로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참 많이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수교사가 돼서 우리 친구들을 잘 지켜주고 싶었는데 못 지켜줬던 20년이 굉장히 무거웠고 미안했고 우리 엄마들의 무거운 삶을 또
덜어주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그러지 못한 것이 또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미안합니다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제일 처음에 외상 후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써서 원고를 밝혔는데 실제로 특수교사가 돼서 제가 겪은 대부분의 경우들은 충격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의 행동 양태나 이것을 지도하는 방안들, 그다음에 학교의 교사로서 제가 일반 직장 생활 하다가 늦은 나이에 다시 공부를 하고 학교를 갔는데 특수교사의 삶이 1일 6동 치우기 이런 걸 할 줄 몰랐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뭐 어떻게 이거 가르치는 게 맞나? 이게 교사로서 월급이라는 걸 제가 매달 꼬박꼬박 받는데 이게 받아도 되는 역할이 맞나? 이런 걸 고민할 만큼 거기에서 출발됐던 다양한 것들이 많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통계에도 뒤에 나와 있는데 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특수교사 중에 과연 우리 아이들한테 안 맞아보거나 그런 경험이 있을까? 소리 지르는 건 기본이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개인의 인생사에서는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교권에서 사각지대, 내 교권을 지키려고 하니 아이의 인권이 드러날 것 같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늘 그 사각지대에서 어느 정도에서 나의 그림자가 나타나야 하는지, 숨겨져야 하는지, 드러나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했고 특수교사가 돼서 가장 많이 갖고 싶었던 게 초능력이었어요. 네, 원고에 다 이렇게 구구절절 써놔가지고 네, 손오공 되고 싶은 적이 많은데 그건 옛날 사람들인 것 같고 그래서 아이언맨이 되고 싶다. 네. 어벤져스도 팀으로 일하는데 특수교사는 학교 현장에 통합교육을 혼자 해야 된다. 교육부가 되게 좋아하는 그 통합교육 용어가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이에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모두를 돕는 통합교육이 됐으면 좋겠어서 제 주변에 많은 사람이 승진을 하려면 특수학교 가라. 그러지 말고 승진을 준비해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놈의 통합교육을 버리지 못해서 제가 아직 통합교육 학교에 있거든요. 근데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은 가능한 걸까? 내가 분신사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가능한가? 그렇다면 통합교육이 체감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과제가 진짜 많다. 이런 내용으로 원고를 썼습니다. 되게 길게 얘기했죠. 얼마 전에 그 전교조 특교위에서 실태조사를 했어요. 교육활동 보호가 특수교사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저는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네, 여튼 뭐 전국에 있는 특수교사 수 중에서 좀 적은 수인 1175명이 응답을 했는데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에는 사실상 거의 다라고 보이고요. 교권 침해의 대상자가 누구냐가 이제 대부분 학생 보호자예요. 근데 선생님들 입장에서 학생의 교권 침해보다 보호자의 교권 침해가 좀 더 충격적인 것 같고 교권 침해 발생한 이후에 이제 2023년 12월에 교육부에서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 계획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좀 달라졌느냐라고 했지만 이제 뭐 실제로 아무런 조치 없이 혼자 참고 넘어갔다가 여전히 75%인 것 같아요. 교권 침해 대책으로 가장 필요한 조치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사실은 지금 거의 비율이 비슷한데 두 번째에 보시면 도전 행동에 대한 보호자 책무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학생은 또 교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보호자에 대한 책무성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보호자에 대한 책무성, 아까 교보위도 학생에 대한 교보위, 그래도 학생은 교권, 교육활동보호위원회를 열 수 있는 뭔가가 있어요. 용기를 내볼 수 있죠, 고민을 하다가. 근데 보호자에 대해서는 방안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3주 전에 저희 반 학생 가방에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이게 웬 카메라니? 라고 했더니 친구 거라고 둘러대다가 결국 담임 건 걸 알게 됐어요. 담임 책상에서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왜 선생님 걸 가져왔어? 근데 얘가 이제 막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기다려 조용히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 오늘 반성문을 쓸 거야 하고 이제 반성문을 과제로 내는 와중에 엄마가 밖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어머니는 늘 학교에서 오는 걸 기다리시는 걸 좋아하시는 어머니였거든요. 문 열고 나가니까 우리 애가 반성문을 쓰는 알아?
왜 반성문을 쓰라고 해요? 뭐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셨어요. 교과서에 띄워오고 하셨는데 제가 하여튼 그렇게 금요일이 마무리됐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이 학생과 어머니를 위한 이야기를 그냥 정식위원회를 연 건 아니고 그냥 이야기로 열었어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결국 결론은 뭐 학부모 해봤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말았어요. 그리고 그냥 그 엄마를 얼르고 달래고 가르치고 져주고 우짜우짜 해주고 그 대신 학생은 물러설 수 없다. 뭐 이런 취지로 갔고 이게 현실적인 지금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희 학교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16명 있거든요. 두 학급. 초등 특수학급은 한 학급 정원이 6명인데 16명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열심히 수업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랑 공부하는 거 좋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 장학사님께 또 했던 이야기가 학생은 얼마든지 감당하게 했는데 엄마는 그것까지 우리가 가르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네, 근데 솔직히 여기 교권 실태 조사에서도 제가 이제 뒤에 얘기하려고 했던 게 교육부에서 장애학생 행동중재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이 가이드라인에 보면 제가 답답해서 여기 나오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실태 파악 진짜 잘 하고 있어요. 실태 파악에 문제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원 방향에 학부모 지원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행동중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살살 달아오르네요. 행동중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예방적 중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학교 차원의 중재.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학부모의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갑자기 지원 방향을 어떻게 틀었냐면 네, 행동중재 지원 체계 구축은 위기행동중재로 갔어요. 예방적 중재는 어디 가고 위기행동중재로 가니까 네, 달라지는 게 없죠. 교사는 체감될 수 있는 게 없죠. 네, 진단이 문제가 되진 않아요. 진단에 대한 처방을 왜 3000% 빠지냐고요. 정작 중요한 메인 빙산이라고 했을 때 밑에 있는 이 빙산은 하나도 안 건드리고 위에 것만 계속 쪼고 있어요. 그럼 뭐가 달라지겠냐고요. 당연히 안 달라지고 교사의 삶도 달라지지 않고 학생의 삶도 달라지지 않아요. 엄마들도 달라지지 않죠. 이게 안타까운 건 교사의 교권 침해가 힘든 건 맞아요. 그렇긴 한데 아이의 삶과 학부모의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교사의 미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퍼센테이지가 작아서 괜찮냐? 가장 밑에 있는 아이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데 어떻게 중간에 있는 삶이 달라지겠어요? 관점을 보지 못하잖아요. 네,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싶었고 역시 실태조사에서도 선생님들이 원했던 그런 학부모의 책무성이 가장 중요한데 학부모의 책무성, 학부모를 가르칠 생각도 못하고 어떻게 가르칠지 방안도 없고 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최근에 이번 주 기사들이에요. 여전히 특수교육 현장은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진짜 가해, 진짜 피해, 뭐 아까 농담삼아 나왔지만 과연 개인일까요? 개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시스템과 구조가 진짜로 중점을 두고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 어딘지를 계속 놓치고 있고 개인 간의 싸움이 계속 일어나게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소수점 밑에 있는 작은 것들을 건드릴 수 있거든요. 이게 똑똑한 건지 아닌지 좀 여튼 저는 제일 큰 걱정은 이건 것 같아요. 진짜 초점을 못 건드리고 끝에서 끝과만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교사들도 이 싸움에 말리고 있고 학교 현장도 그렇다고 보고요. 근데 다 엄마들이 그렇지 않아요. 와, 카메라 많이 드니까 무섭네요. 네, 선생님들도 그래요. 통합학교 선생님들도 이 일이 있고 나서 우리 아이를 맡게 되면 무조건 경계하고 두려워하시는 분도 계시고 더 끌어안는 분도 계세요. 상대적으로. 특수교사도 안 당하려고 일단 방어적인 분도 계시고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안아주는 선생님도 계세요. 엄마들도 선생님 힘드시죠? 제가 뭘 거두면 좋을까요? 하는 분도 계시고 니 하나 숨만 잘못이야봐라 가만 안 둔다 이러시는 분도 계세요. 결국은 제가 제일 고민되는 건 양극화인 것 같고요. 지쳐가는 동료들이 길을 잃지 않기를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대표의 그 책의 내용의 순서상 한지정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는 제일 좀 더 포괄적인 얘기이고 정경원 선생님 얘기는 그보다는 조금 더 낮은 단계의 얘기인 것 같아서 낮은 단계가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나쁜 말이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대본을 써서 진행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정경원 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사실 이제 계속 뭘 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계속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뭘 이야기를 해야 되나 시간도 5분밖에 없는데 5분 안에 뭘 이야기해야 되지 계속 고민해야 돼. 그래서 슬라이드 한 3개 정도 얻었어요. 보시면 학교가 변화하는 방향이 지금 이제 구조적으로 계속 그렇지 않나? 그 21대 국회 저희 훌륭하신 이탄희 의원님께서 지역구민의 민원을 받아서 모든 학교, 전국의 12,000여 개 학교가 동시에 즉시 분리하도록 그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는 순간 바로 피해 학생도 역시 나도 바로 이제 학폭시키고 얘네들 어떻게 분리해야 되나 봐. 분리할 사람도 없고 분리할 공간도 없고 뭐 어쨌든 그런 일을 해놓고 또 본인이 22대 때 출마를 안 해버립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네. 자기가 쌓은 똥을 저희가 계속 날마다 치워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약간 노이로지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특별법 그러면 특별 할시 안 돼. 안 돼.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읽어보지도 않고 사실 일단 무조건 반대. 자동 반사예요 그냥. 누가 교육과 관련된 특별법 만든다 그러면 일단 가서 반대 막 하고 읽지 않고. 근데 읽지 않고 사실 대부분 저희 이사진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이사회 어떤 안건을 되게 길게 쓰잖아요. 아무도 읽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인지부활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믿고 맡기는구나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고 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법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멀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모든 걸 절차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따지고 왜 이런 걸 하는지 그 의도를 이해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동료들끼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학생 그리고 학부모와의 관계도 더 마찬가지로 그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공격당하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상대방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들어주지 않죠. 아까 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님이 이 교사가 왜 그렇게 교육활동을 했는지 전혀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내 감정에 상했으니까 바로 내질러 버리죠. 근데 왜 자기 감정을 계속 내지를까? 저는 학교가 그걸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교육관적 만족도 조사죠.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네. 어떻게 100% 만족을 합니까? 엄마가 만든 음식을 모든 가족이 만족하는 집이 있습니까? 그 4명도 만족을 못하는데 어떻게 수백 명, 수천 명의 마음을 그 질문이 저는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제가 7개월 20일을 써놓은 건 교육부 직제입니다. 저희는 해마다 1년 단위로 업무가 바뀌죠. 제가 23년에 처음으로 학생선수 업무를 맡았어요. 학생선수가 뭔지 처음 맡았는데 3월달에 학부모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매년 막 찾아요. 네. 하루빨리 학생선수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네. 그리고 올해 어머니가 됐죠. 네. 너무. 근데 저만 그럴까요? 교육부도 똑같습니다. 교육부에 있는 교육부 직원들도 7개월 21일마다 업무가 바뀌어요. 네. 그러면 교육부에 전화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네? 네, 그거는, 네. 다음에 연락 주시죠. 그때까지 제가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연락하면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교육부라고 하는 교육부라는 조직의 정체성이 있나? 없지 않나? 네. 작년에 했던 대로 올해 또 합니다. 네. 아까 그 학부모의 협조,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통합교육 관련돼갖고. 2012년도에 교권보호 강화 방안이라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학부모의 책임을 더 강화하겠다. 그래서 교권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1.5배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전년도에 학교에서 이제 방과 후에 그 여학생이 좀 큰 사고를 당하는 사건이 생겨서 그 학교 안전 그러니까 강화 학교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교육부에서 전국에 1,600여 학교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청운경찰이 각 학교별로 한 명씩 배치하겠다. 어우, 대책은 잘 마련했죠. 이듬해 교육위에서 대정부 질문으로 교육부에 물어봅니다. 했냐고? 빵명. 단 한 명도 청운경찰이 배치하지 않았어요. 교육부가 하고 싶은 게 뭐냐를 알려면 교육부의 인사 그리고 교육부가 어디에 예산을 쓰는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지금 통합교육이건 지금 교권 보호를 위한 일들이건 얼마나 예산을 쓰고 있지? 없지 않나? 그를 위한 인력을 얼마나 채용하고 있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정치적 편향성과 몰이는요. 네. 국회뿐만 아니라 국회도 지금 교육의 의원들이 싹바뀌었습니다. 네. 교육감들도 본인들이 공약한 것들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를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그 시도교육청 장학사나 장학관에 쪼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걸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본인들 공약을 지키는 게 재선을 위해서 제일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홍보합니다. 네. 일거스? 네. 교실에서 하던 얘기를 광고판에서 볼 줄이야? 네. 정치적 편향성. 그 개인의 이익이 우선합니다. 교육 전체적인 거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교육부는 7개월 21일마다 바뀌죠. 국회 교육위는 4년마다 사람들이 싹 바뀌죠. 저희는 그때마다 새로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학교 안에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이라고 하는 거, 야, 좋죠. 네, 좋습니다. 말은 모두를 위한데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을 한 개인이 다 합니다. 그래서 소진되죠. 그 행동중재 관련돼서도 행동중재 전문가는 각 학교마다 한 명씩 배치하라고. 저는 각 한 명이 그 모든 책임을 다 지게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전체 교원의 전문성을 얼마나 높이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의 교장들은요, 교장 승진 가산점 제도에 따라서 쭉 승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관심을 갖고 공부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통합교육, 교권, 굳이. 이 사람들은 상급기관의 지시와 명령에 잘 따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해마다 교육부에서 평가 지표를 내리면 그걸 잘 따르는 시도교육청은 최우수 이렇게 해서 등급을 주더라고요. 연말에 기사가 쫙 뜹니다. 그러면 시도교육청은 누구의 말을 잘 따르면 됩니까? 네, 교육부의 말을 잘 따르면 되죠. 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장 승진과 선정을 잘 따르려면 교육부에서 내린 승진과 선정 제도를 잘 따르면 되는 거예요. 동료 교사들이 뭐가 힘든지를 귀 기울이지 않아도 됩니다. 네. 이 제도를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지금 사회가 엄청 바뀌었잖아요. 전체 교사들의 학생을 대하는 방식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저희 아들이 고등학생이고 딸이 중학생인데 되게 죄송하지만 중학교 선생님들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지도하는 방식이 여전히 되게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1년 내내 단 한 번도 아이들한테 수업을 하신 선생님이 없으신 분이 있어요. 영상만 틀어줍니다. 네. 한문 선생님이세요? 네. 중등.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런 선생님이 계시는데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선생님이 곳곳에 대단히 많다라는 거. 그렇게 수업하신다는 걸 동료도 누구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 수업하느라 바쁘니까요. 네.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학생을 지도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 전체 교원이 학생을 지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장이 되어야 지금의 교권을 잘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관리자로부터 당하는 교권 침해, 학부모로부터 당하는 교권 침해, 학생으로부터 당하는 교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은 학교장들이 그런 안목이 없습니다. 네. 맞아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흩어진 게 요즘 진짜 소통이 없어요. 선생님들끼리도 소통이 없어요.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희 반 아이 학부모랑 면담을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들 저희 애들 싫어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단 한 번도 그 학교에서 근무하시던 선생님이 그 학년에 맡은 적이 없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가장 힘든 학년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학년에 맞지 않습니다. 이걸 조금 더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학생도 알고 있고 학부모도 합니다. 전국에 기피 지역에 많고 기피 학교가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2년마다 나와요. 2년마다 나오니까 동료 선생님들끼리도 교류가 없습니다. 어차피 떠날 사람, 어차피 떠날 선생님인데 서로 너무 흩어져 있어요.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나는 혼자 있는지 편해라고 아무리 말하지만 이 현대인들 사망원이 1위 혹시 아십니까? 고독감입니다. 외로움. 스스로가 내가 외롭지만 외롭지 않다고 부정하는 거죠. 이게 남성들이 주로 경험하는 감정인식 불량 상태와 매우 유사합니다. 감정을 말하라고 하지만 자꾸 자기가 처한 상황을 말하고 있죠. 이렇게 흩어진 개인들을 위해서 사실은 연대가 좀 필요하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 대안이라고 하는 게 저는 저희 실천교사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있다라고 하는, 개인에게 의미 있는 일이 조직에도 의미가 있어야 되고요. 조직에 의미 있는 일이 개인에게도 의미 있는 일이 되도록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희망은 사실 여기에 있지 않을까. 개인으로서 아까 이제 박선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18년 동안 막 열심히 하셨는데 사실 잘 안 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개인으로서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저도 제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이랑 잘 지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사는 법령에 따라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법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데 어떤 법이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걸 개선해 나가야 되는 이야기들을 혼자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법이 바뀌었지만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건 법도 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 아닌가. 그런 일을 하려면 단체 이름으로 조금 더 보다 합리적이고 교육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꺼졌네요. 꺼지겠습니다. 오늘 아마 들으시면서 이런 얘기였구나라는 얘기를 조금 더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정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실천교사가 생각하는 교육 대전환이라고 한 이유는 2022 대선의 실천교사에서 교육의제를 정리한 게 있고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작년에 광장에서의 그 절규들에 맞게 좀 재구성해서 제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정치기본권 관련된 파트도 썼지만 그거는 작년 교교 2.3에서 이미 발제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빼고 이야기를 얘기했고요. 5.3일 교육체제 이야기했지만 핵심은 그거였거든요. 자율, 선택. 이것과 대치되는 용어가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 교육이 이제 권위주의적이고 위계적이고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인 교육이었는데 이것을 자율과 경쟁에 맡기고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다양화해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바꾸자 라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법 위에 법이 쌓이는 법화사에 교육은 서비스직이고 교육은 선택할 수 있는 상품, 돈 많으면 더 좋은 교육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결국에는 능력 따라 간다는 메리토크라시, 능력주의로 가게 됐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과정에서 사회 경제적인 지위는 양극화되었고 내가 사는 곳이 나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위치성을 보여주는 것이 되면서 내가 어디 사느냐, 난 어떤 교육을 선택할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3일 교육체제 30년이 2023년 공교육 멈춤을 가져오게 된 거고 그렇다면
87 체제를 우리가 다시 봐야 된다라는 이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531 교육 체제에 대한 대안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했었던 거는 한 존재에 주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사실 이제 지금 기술 지능정보 사회로 들어가면서 사실 정보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될 수 있고 아무리 익명사회지만 요즘 사이버 레카 이런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수없이 정보들이 분화되면서 어떤 게 진실인지 알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 보편적 약삭성 자체가 이제 해체가 되는 그런 사회에서 이후에 지형을 보면 우리가 교사들이 나는 지금 수월성과 효율을 위한 처방 중심의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찰을 위한 서사를 만들어가는 공동체성 관계에 대한 그런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형을 우리 스스로 인식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한 존재를 중심에 둔 그런 지원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네, 교육부 장관 이제 사회부총리 이제 잘렸죠. 예, 그래서 이제 저출산위에서 이제 사회부총리를 가져가게 됐잖아요. 근데 여가부에서 관할하는 법, 교육부에서 관할하는 법,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법이 다 학교로 쏟아져 들어옴으로 인해서 학교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제안했던 5가지는 돌봄청 신설해라, 학습자 지원해라, 기본 역량 보장해라, 디지털 행정혁신 만들어라, 교육주권자의 권리를 확대해라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다시 정리하면서는 학생은 배움을 꽃피우는 존재로 기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교육행정은 행정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학생을 지원하는 것 중심으로 시스템 자체를 재구조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들에게 교육 의무를 내세우면 이제 총 맞을 것 같아요. 가지고 참여 보장을 한 다음에 교육을 의무화하자라는 제안을 했었던 거고 교사들은 지금 이제 교과 지식이 교사의 전문성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교사가 삶을 대하는 태도,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이력, 그 모습에서 뿜겨져 나오는 어떤 것들 이런 것으로서 교원 전문성도 저는 이제 재설정해서 가야 된다. 그리고 모든 법과 제도는 그러니까 교권이라고 하면 교사가 엄청난 권리를 주장하는 것 같은데 저는 교육활동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교육활동은 보호되는 게 아니라 보장되어야 되고 교육이 가능한 교실로 이제 법들을 바꿔야 된다. 이제 그런 제안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움을 꽃피우는 존재가 학생이면 유초 중고에서 어떤 역량들을 키워줘야 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썼고요. 이제 교육행정 재구조와 관련돼서 뭐 지금 우리가 교육을 AI 하지 말고 교육행정을 AI 지능정보화 하여라라는 요구는 계속 해왔었던 이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예. 그리고 학부모 참여 보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많은 내용을 썼지만 책에 다 있어서 저는 대강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역 커뮤니티를 살려야 된다. 라는 부분, 거기에서 돌봄 교육도 같이 만들어 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사 관련된 부분, 이거는 저는 이제 교사들은 다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교사 전문성 기준이 뭐냐? 그 다음에 교사들이 도대체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직무 분석이 아직도 안 되고 있다. 직무 분석이 사실 굉장히 보수적이고 자본주의 첨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세분화해가지고 요걸 하는데 얼마큼 효율성을 달성하냐 이거로부터 출발된 우리가 얘기하는 텔러 코드 시스템에서 출발된 거지만 우리는 아직 그 단계조차 지금 밟고 있지 못하다. 그다음에 이제 승진 시스템 개편하는 문제, 그다음에 각종 교사 평가, 성과 상여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고요. 이제 이 부분만 조금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5분 지났네요. 네, 저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교육부가 학생 생활지도 고시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회를 설득할 필요가 없고 교육부가 하면 되는 거거든요. 분리학생에 대해서 전담 인력을 주겠다는 얘기도 없고 전담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고시가 이렇기 때문에 돈을 제대로 안 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아동복지법 개정과 관련돼서는 가정 내 양육자에 의한 학대와 가정 외 공간에서의 공개된 공간에서의 학대를 분리해서 신설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아동학대처벌법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서 연관돼서 같이 개정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초중등교육법하고 유아교육법에서 수업방해 학생 관련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이거 뭐 최근에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특수교육법 관련돼서 전담 인력, 전문적 치료 지원, 학교로 통합하는 것들의 문제, 그 다음에 학교보건법을 개정해서 학교보건법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떨어져 나온 거는 제가 진짜 10년 전부터 얘기한 건데 병원이 제대로 없을 때, 복지부 돈이 없었을 때 있었던 얘기. 학교라도 들어가서 체병 검사해서 병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이렇게라도 관리했던데 지금은 보건복지부가 교육부 몇십 대 예산을 가져다가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초중, 유초중, 고등학교만 딱 지금 교육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거 개정해서 보건복지부에 이관시키고 학교는 아이들의 정신 심리적인 문제라든가 대증적인 증상 처방 이런 거 중심으로 개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폭력법은 이제 학교폭력 예방법은 전부 개정되어야 되는 학교폭력 개념 정의를 비롯하여서 이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범정부와 국회는 학생 맞춤 통합 지원 특별법이 작년에 3건이 발의가 되었지만 결국에는 지금 다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국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고요.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법은 이건 좋은교사에서 계속 밀고 있는 법안인데 사실 2개 중에 고른다면 저는 학마통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기본법의 보호자 개념을 학부모, 양육자로만 한정되고 있는 개념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보호자와 양육자를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 오는 순간부터 교사도 학생에 대한 보호자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교육적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교육이 가능한 교실을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이 드는 거. 이거 너무 먼 얘기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5개를 썼습니다. 위기 학생, 옆반 동료에게 관심. 우리 실천교사라는 조직에 기대한 만큼 참여를, 그리고 학교폭력으로 넘어가는, 제가 학폭 올해 처음으로 교직생에 25년 만에 처음으로 담당하면서 학교폭력위원회에 넘어가기 전에 그런 아이들을 내가 전체를 모니터링하고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아이들을 지원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아이들한테 여러 문제를 일으켜서 하는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관찰 기록해달라고 해서 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서 부모님을 소환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생활교육위원회가 지금 생활규정에 다 들어가 있고 위기학생 지원 회의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학생맞춤 통합 회의도 사실은 학교마다 지금 다 하게 돼 있는데 뭘 이용해서든 학폭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아이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하는 것에서 좀 출발하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낯선 것이나 새로운 것에 도전을 했으면 하는 것도 실천교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여기저기 많이 퍼뜨려야 된다. 그래서 마구마구 수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